네, 소개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재호 본부장입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준철 회계사님께서는 디지털 자산의 규율, 구조와 공시 실태를 정밀하게 짚어주셨고, 한서희 변호사님께서는 이용자 보호 입법의 방향을 글로벌 비교 관점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상자산 회계 감사 실무를 가까이에서 봐온 회계 전문직의 한 사람으로서 두 발표를 들으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축은 적극적인 법제화를 통해 미국, EU, 일본에 뒤처지지 않게 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육성의 축이고, 다른 한 축은 변동성과 정보 비대칭이 만들어내는 투자자 피해를 막아야 하는 보호의 축입니다. 이 둘을 흔히 대립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서로 강화하는 관계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육성의 축을 짚어보겠습니다. 김 회계사님 발표 4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 금액은 코스닥과 비슷한 수준이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2, 3위권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자금이 지금 어디로 흐릅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로 유출된 투자금이 160조 원, 해외 거래소에 지급된 수수료만 4.8조 원이라고 합니다. 법제화가 늦어지는 동안 시장 자체가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 점에서 매우 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법제화, 클래리티 액트 상원 통과, 상원 은행위 통과죠. FIT 21 하원 통과로 이어지는 디지털 3법으로 시장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금융상품거래법으로 통합 편입 중이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적격 투자자에 대한 광범위한 허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이 검토해야 할 방향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매를 허용하고 발행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ETF의 보유와 발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님의 13페이지 비교표에서 보듯이 주요 5개국 중 법인 투자의 양적 한도를 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봉쇄를 풀지 않으면 산업이 한국 안에서 성장할 토양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의 축은 어떻습니까? 변동성은 시장의 특성이지만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사기, 시세 조정, 러그풀,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업은 시장의 특성이 아니라 시장 실패입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2024년 조사에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율이 20.3%, 5명 중 1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잘 설계된 규제는 산업의 적이 아니라 산업의 친구입니다. 사기성 발행자와 진정성 있는 발행자가 같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면 결국 레몬 마켓이 되어 진정성 있는 발행자는 떠납니다. 한 변호사님께서 제안하신 차등 규제, 미카의 백서, 무과실 책임, 14일 청약 철회권 같은 장치들은 결국 올바른 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EU 미카와 같은 포괄적 기본법으로 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새로운 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가이드라인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2024년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2023년 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2024년 6월 NFT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는 시기에 가이드라인 방식이 신속하고 유연하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땜질식, 제가 좀 강한 표현인데, 처방이 누적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와 중첩 영역이 동시에 생겨났습니다.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으로, NFT는 가이드라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근거 법령이 없이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EU가 미카를 채택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카 입법 과정 전반에 ECB의 통화 주권 우려가 같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통화로 기능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카의 자산 증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규율, 발행 한도, 준비자산 요건, 감독 권한 같은 조항들에 녹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신중한 이유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신현송 BIS 수석 경제 고문이 지난달 스테이블 코인 허용 중심은 CBDC라고 한 발언 한국은행의 통화 주권 우려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우려는 스테이블 코인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미카처럼 통화 주권을 지키는 장치를 내장한 포괄적 기본법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사실상 표준이 되어버리면 통화 주권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을 동시에 풀어나가는 일은 여러 제약이 얽힌 고차방정식입니다. 회계 기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IASB는 2022년 4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KIFRS 채택 국가의 운신폭은 제한적입니다. 법령과 산업의 수많은 유형이 동시에 움직이고 국제정치적 헤게모니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미 1,100만 명의 투자자와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있어 백지 상태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형성된 시장과 이해관계 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약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누군가는 풀어야 합니다. 회계 실무자 입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래소에서 외부 법정 감사 의무를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김 회계사님 자료 17페이지 5대 거래소 공시는 그래도 외부 감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5대 거래소 외의 중소 거래소들은 사실상 외부 법정 감사조차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부 11페이지에 코인 개코 자료를 보면 INEX 같은 사업자도 시장에 존재하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거래소 외 장외 거래도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일반 비상장 외감 기준에 따라 외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래소는 운용 자산 성격상 자산 총액, 매출액 같은 일반 외감 기준이 아니라 고객 위탁 가상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 외감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자 보호의 최소 출발선입니다. 둘째, 거래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확대입니다. 5대 거래소 중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검토 수준이거나 중소기업 특례입니다. 거래소가 무너지면 이용자 자산이 사라지는 점은 FTX 캐셔 레이트, 지다, 프로비트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법인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거래소의 내부 통제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한다는 것은 산업 육성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셋째, 공시의 적시성과 위험 공시 강화입니다. 비상장 거래소의 재무정보는 1년에 한 번 공시되는데 그 사이 가상자산 가격이 70% 이상 움직인 적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의 분기 월별 보고서 제출은 옳은 방향이지만 사업자 보고에 그치지 말고 일반 공중 공시로 연결되고 dak사 자율공시를 넘어 통합 공시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KIFRS 제1107호 위험공시 의무에서 빠지는 상황은 자산의 실질 위험과 맞지 않습니다. 자산 총액 대비 일정 비율을 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량적 위험공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오늘 두 분 발표자께서 던진 질문들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함께 풀어가야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